세계 그 오일 업계가 이 복잡한 전쟁 양상에 빠져들었습니다. 예전에 있던 양상하고 다른데요. 사우디 정부하고 사우디는 오페크를 주도하고 있죠. 한때는 미국의 세일 업계와 더불어서 세일 업계라기보다는 미국 정부와 더불어서 저유가를 주도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세일 오일을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부채가 쌓이고, 왜냐하면 세일이라는 것은 기존에 지금 이 석유나 가스보다는 채굴 가격이 조금은 더 많이 들죠. 지하를 4, 5km를 파야 되니까요. 그런데 저유가를 벌리버리니까 사우디가 이 업계가 다 죽게 되거나 부채를 많이 짊어졌습니다. 그래도 이 업계가 이제 기술 혁신을 통해 가지고 한 45불이면 수지를 맞췄는데요. 사우디가 이제 그 가격을 올리려고 하죠. 오페크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미국의 세일 오일이나 가스 회사하고 사우디하고 지금 싸움이 붙었는데, 사우디도 요즘 재정이 바닥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리아 내전에 뒤에 본대주주요 순위파들, 예멘 내전에는 사우디군이 직접 참여해서 싸우고 있죠. 자기 주변 국가들이 전부 전쟁터니까 그런 대리전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저유가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사우디도 재정이 바닥이 납니다. 근데 미국의 세일 업계들은 막 부채가 엄청나게 쌓였습니다. 빌린 돈을 갚지를 못하고 있어요. 기름값이 낮으니까. 한 30%는 지금 살아남고 있는데 나머지 70%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러시아가 또 끼어들었습니다. 러시아는 오페크를 분열시켜가지고 저유가를 깨야 된다. 지금 저유가로 제일 고생을 해갖고 디폴트 직전까지 간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사우디는 석유 추출 가격이 한 15불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유가로 버텨도 끝까지 버틸 수는 있어요. 다만 싸움은 돈이 없어져서 걱정이고. 그래서 사우디가 오페크를 주도하면서 쭉 왔는데 저유가로 가다 보니까 오페크의 분열이 많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러시아가 제일 석유 시추 비용이 많이 드는 나라입니다.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요. 또 사막에서 캐는 거하고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캐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예를 들어 석유 가격이 올라가야지. 지금 이 가격이 유지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 석유의 주인은 전부 푸틴이 주인입니다. 지회사예요, 사실상. 석유, 가스부터 원자력까지는. 에너지를 다 푸틴이 개인적으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페크를 분리시켜가지고 저유가를 깨야 되겠다. 그래서 그 오페크의 석유 수출 기구의 이 명장, 그러니까 좌장인 사우디를 고립시키려고, 그래서 지금 시리아 전쟁에도 개입하고 이란을 적극적으로 밀어주면서 러시아가 중동에 개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는 보면 사우디와 미국이 동맹이고, 러시아나 베네수엘라, 이란이 또 석유 수출하는 나라 중에서는 또 반대쪽으로 동맹이고 이랬는데, 이제는 이해관계가 하도 복잡해져 버려가지고요. 과거의 석유를 수출을 둘러싼 지정학적인 외교, 동맹 이런 구도가 다 깨져 버렸습니다. 각자 저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식으로 가고 있는데, 미국은 살아남은 회사들이 메이저가 되어가지고 아마 기존의 저유가에도 버틸 수 있는 세일 가스 오일 부분은 다 확보했다고 보는데요. 미국이 무서운 거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저유가가 되어버리면 완전히 국가가 망하지만, 미국에는 그 중에서도 이 석유, 가스 추출 가격을 낮추어가지고 살아남는 사람들이 생겨가 그 사람들이 나머지 망한 회사를 다 흡수하면서 또 메이저가 되는, 그것이 이 기술 개발을 이용한 미국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독일 폭스바겐사가 20일 만에 한국에 사과를 했습니다. 2010년 이후에 폭스바겐하고 아우디가 한국에 팔은 차가 23만 대입니다. 엄청나게 팔았죠. 이렇게 많이 팔아냈고 매년 3배를 성장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 차가 92,000명한테만 리콜하겠다라고 하고, 아우디는 아예 리콜 계획을 아직도 안 밝혔는데, 한국 사람들이 외제차에 대해서 묻지마 식으로 특히 독일의 이 아우디, 벤처, BMW에 대해서 끌려다니니까 가격도 비싸게 받고 사과도 느리게 하고, 그 다음에 사고를 쳐놓고는 수습도 제일 약하게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이러다가는 맞아 죽습니다. 한국의 집단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을 갖다가 제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데요. 만약에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해지면 아마 이 폭스바겐, 아우디는 한국에 수조 원을 배상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기업들이 개입해가지고 못하도록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제대로 한국에는 이런 게 안 되고 있죠.
즉 소비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이 되고 있지 않아요. 이런 차 타시는 분들, 뭐 강남분도 많을 거고 좀 돈 많은 분들이 많을 건데 그에 걸맞는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도 좀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 74%가 정부의 정책이 대기업 중심으로 흘러간다라고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나왔습니다. 4명 중에 3명이 그렇다는 건데요. 경제개혁연구소 고려대 교수가 소장으로 있는 연구소에서 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니까 정부의 경제정책이 재벌 중심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일반 국민 75%가 4명 중에 3명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박근혜 정부를 위해서 저는 박근혜 정부가 잘 되기를 끊임없이 바라고 또 충고하고 조언하는 사람인데요. 경제정책이 대기업 중심으로 흘러간다라는 국민의 시각은 나중에 정권을 갖다가 힘이 조금 빠지거나 방향을 잘못하거나 뭐 문제만 생기면 흔들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요. 지금이라도 방향을 좀 틀 필요가 있다라는 권유를 드립니다. 제가 요즘 이 미친 전월세에 대해서 공시월세가를 갖다가 적용을 해서 전국 각지의 월세를 정부가 표준화하고 그 남는 부분을 세금으로 전부 징수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제 조선일보에 김응수라고 경제부 차장이 저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이분이 어쩐 일인지 월세를 사고 계신데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이야기가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의 세제는 다르다. 대개 주택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임대소득에 대해서 예외 없이 40%에서 45% 과세를 한다. 영국은 주택 한 채 보유자에 대해서 연간 임대소득이 760만 원 이하일 때 비과세를 해주고 연간. 그러니까 한 달에 한 50만 원씩 받는 사람은 비과세죠. 영국은 1인당 이 GDP는 한국의 1.6배인데 면세 혜택은 한국이 2천만 원으로 훨씬 후하다. 그러니까 영국은 760만 원인데 한국은 2천만 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공공기관이 권장 임대료 수준을 설정하고 임대료를 이보다 비싸게 받으면 집주인이 세금을 더 내게 한다. 예컨대 주인이 권고 수준보다 15%를 비싸게 받으면 세율 10%를 적용하지만 임대료를 권고치 2배를 받으면 임대소득의 40%를 세금으로 징수한다. 이렇게 징수한 세금은 저소득층 주거지원에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모든 임대소득에 대해서 예외 없이 누진과세, 일정한 액수까지만은 안 받고 그걸 넘어서게 되면 그 기준 임대료를 넘는 부분을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부분을 하게 되면 임대소득이 100% 노출되고 건강보험료 등 비용도 올라가기 때문에 임대료를 높이지 않고 적정하게 하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황당한 게 아니라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담배값에 대해서 오늘은 최보식 선임 기자가 칼럼에서 담배세에 대한 정당한 대접을 했는데요. 그래서 자기는 담배를 안 피지만은 정부가 이 담배를 통해 가지고 예상 세수보다 훨씬 많은 돈을 걷어들이는데 그런데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술 먹다가도 담배 피려면 밖에 나가야 되는데 나갔어도 바로 피는 것도 아니고 복도에서도 못 핍니다. 담배 필 자리를 찾아서 밖을 한참 돌다가 오니까 이게 술맛이 깨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어쨌든 담배도 개인 취향인데 이 담배는 제조 원가와 유통 마진이 38%고 62%가 세금인데 정부는 흡연자들에게 전체 근로소득세와 맞먹는 세금을 걷어들인다. 엄청난 일이죠. 담배 피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내는 근로소득세만큼의 세금을 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 필 권리는 보장 안 해줘가지고 담배 필 데가 없어가지고 이 숨어서 피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약시할 게 아니라 담배 필 권리는 보장해줘야 된다. 맞는 이야기죠. 팔지 말거나 팔면 권리는 보장해줘야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라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권위 있는 조선일보의 중견 간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걸 소개하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제 지하 경제를 단속한다는데, 지하 경제가 진짜 지하 경제를 단속해야 되는데 시장에서 장사하는 자영업자나 서민들을 소득을 누락시킨다 해가지고 쪼아서 서민들 세금을 올리는 쪽으로 올라가는 양상이 많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쪼는 쪽으로만 작용한다. 근데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할까요? 대한민국의 지하 경제 중에서 가장 큰 지하 도박이요,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75조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도 조선일보 간부가 이야기합니다. 75조가 도박에서 노는 지하 경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박뿐만 아니라 마약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가짜 술부터 해서 다 합치면요, 100조가 훨씬 넘어가는 우리나라의 예산의 3분의 1 이상이 지하 경제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런 쪽은 손대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임대료 누락시키는 것도 지하 경제고요, 부동산을 하면서 다운 계약서 작성해서 돈 빼먹는 것도 지하 경제입니다. 그런데 센 데는 지하 경제 색출을 안 하고요, 만만한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이나 겨우겨우 숨만 쉬는 중소기업에 세금을 무리해서 쪼아서 올리는 것이 지하 경제 단속이냐,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사회 저명 인사, 지도층 인사, 유명 정치인 그 가족들이 마약을 했다고 시끄러운 적이 있었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요, 바다는 마약 자유구역이 아닙니다. 경제 자유구역이 아니라요. 해경이 해체되고 어쩌고 그래서 해경이 기분이 나빠서 안 잡는지 모르지만은 바닷가에서 마약 단속한 게 하나도 없답니다. 바다 위에서 제로랍니다. 원래 중국이나 이런 데서 마약을 가져오다가 해경이 덮쳐서 뺐는데요, 우리가 많이 그런 거 영화에서도 봤지 않습니까? 근데 바다에서 마약을 하나도 못 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약 범죄는 잡힌 것만 작년 대비 6% 증가고요. 특히 중국 접경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마약들이 한국으로 흘러 들어온다는데, 심지어 양귀비나 대마초 이런 마약들을 기르는 숫자도 굉장히 늘어났다는 거예요. 요즘 다세대 주택 옥상에서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가지고 양귀비나 대마를 재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둘도 아니고요. 또 미국에서 택배로 마약을 받는 사람들도 수두룩합니다. 자,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마약 천국이 되어가고 이 돈 많은 사람들이, 자제들이 전부 마약에 빠져들면서 참 그 때문에 국가도 시끄러운데요. 정부가 이 마약 단속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해경을 저걸 어떻게 할지 마약 부분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